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장 소장 두 분 다 통신비 2만 원 부분은 야당과 협상을 하면 조정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5세부터 64세까지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 이제 네티즌 중에는 우리가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세대인데 우리 뭐 빼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34세, 35세 이 만으로 정하잖아요. 그럼 생일 하루 차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불만도 있으신 분도 있고. 만 나이 검색이 키워드에 올라갔다고 키워드에 올라갔죠. 그래서 네. 만으로 34세까지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선별 지급하다 보니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별 지급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저는 이렇게라도 여야가 합의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처음으로 협치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원내대표들끼리 서로 뭐 칭찬한다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서로 주고받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통과가 되고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들의 축소유 선별 지원하는 대신 그런 부분을 특별 돌봄이라든가 네. 지금 이제 무료 접종 대상 넓히는 쪽으로 지금 보완을 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9천억 가지고는 고용안정지원금 더 줄 수 있고 아동 돌봄 지원, 긴급 생계 지원 더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별 지원을 좀 강조하고 요구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니까 좀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재화를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견이 있던 부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4차 추경 전반으로 봤을 때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분들 먼저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 생계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정도 역할을 할 거다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많이 되진 않고 정말 그래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흥주점 같은 데 주면은 어떡하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를 집중하는 게 일단 원칙이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소외하는 보편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 지급도 간접적으로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당장 도와야 된다는 큰 관점에서 보면 선별 지급이나 보편 지급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정말 보듬어주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경이 필요한 거였고요. 선별 지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저는 뭐 이번 추경 잘했다고 보고요. 여야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한 것도 앞으로도 여야 협치에 대한 좋은 신호로 보여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4차 추경안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선별 지원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뭐 유흥주점 말씀하셨지만 유흥주점까지 포함이 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통신비 선별 지급이 확정된 뒤에는 이 포털에 만 나이 계산기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7조 8천억인데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고심한 부분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앞에 부분 이제 장 수장이 얘기를 잘 해줘서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고민하고. 근데 사실 선별 지급한 게 재정적인 문제가 컸다고 저는 듣고 보니까 보거든요. 그동안에 장 소장이 보통 주장해왔던 그런 방향이네요.
그런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거의 뭐 이번에는 야당이 원하는 게 많이 수용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불발이 돼버리면요. 실제적으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의견을 전폭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뭐 이렇게 계속 부딪혀가지고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조금만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또 다른 더 많은 추경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이 요구하는 걸 많은 부분 수용해서 여야가 협치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여당한테 민주당이 고맙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막판 합의를 이끈 여야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그 합의 통과 자축하는 깜짝 뒤풀이를 했습니다. 마침 어제 그 시간에 여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하는데 거기 장소 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훈훈한 모습, 적어도 4차 추경 관련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는데 아까 협치의 출범이다라고 했지만은 당장 이어지는 공수처 관련 보니까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 이제 그 문제는 계속 충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협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에는 장 소장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왜 임명 안 하냐. 후보 추천위원 임명하라고 계속 장 소장도 얘기를 했었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추천위원을 임명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그 법을 바꾸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갖고 있는 권한 2명의 추천 권한이 있는데 그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야당이 안 하면 이걸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지 말고 저는 야당이 전격적으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 네. 법을 꼭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추천만 하면 이 법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지금 추천하겠다라고도 발표했던데요. 근데 이게 좀 여당에 좀 유감스러워요.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만간 출범시켜야 한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 추천하겠다라고 했으니 조금 좀 기다려줘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여당은 지금 듭니다. 11월까지 출범시키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 며칠 못 기다려줍니까? 며칠 기다려서 추천위원 추천받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좀 넉넉한 마음을 여당이 이번에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네, 야당 보수 인사들이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개천절 집회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그들의 권리라고 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드라이브스루 관련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통이 완전히 막혀요. 어디다 차를 세울 겁니까 대체? 그렇다고 무슨 인도에다 차를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하겠다는 이분들의 주장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네. 장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넓은 운동장 같은데 정말 종합운동장 같은데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띄엄띄엄 서 있어서 한다.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광화문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드라이브스루 되지만 거기서 그럼 차에 내려서 사람들 같이 모이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차를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유리창 내리고 창문 내리고 만약 소리 지르고 이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것은 2m 간격 다 띄우고 개인이 차에 앉아서 마이크 사용해서 주파수로 듣고 이러면 가능하지만 나와서 또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뭐 깃발 들거나 아니면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드라이브스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격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군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어디 가서 그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라이브스루 한다고 몰려보세요. 그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걱정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또 시간 지나고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것이 그들의 권리다라고 말한 것이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그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천절 집회 관용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상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대통령께서 관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최소한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제한될 수가 있지만 그건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광화문에서 외치면 나는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천절 집회 좋다. 나를 비판하는 분들 집회하셔라. 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라.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온도도 재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할 테니 그거에 협조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하겠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얘기하신 대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최진봉 교수는 방역에 방해가 안 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렵죠. 그렇게 뭐 5만 명, 10만 명 모일 때 어떻게 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드라이브스루 방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규모 차량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보수파 쪽에 있던 한 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건데 이대로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권리인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계속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는 있었지만 예. 꺼내가지고 괜히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차라리 원내대표 되면 집회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이렇게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아까 장 수장도 대통령의 말씀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결국 광화문 집회 지난번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알고 허용을 해줬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개천절에 그런 집회를 하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방해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잘못 오해해서 듣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게 해도 되는가 보다 아니면 국민의힘 당은 이걸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집회의 결사유자는 보장돼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자제해달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개천절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국민들 불안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본인들의 의견을 내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헌법상의 네. 권리를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근데 판사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판사 출신 강조해서 될까요? DNA 속에 그것이 다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꼭 옳고 그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좀 특이한.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기준을 대시는 거 아니에요, 장 수장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 출신이라서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개천절 집회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네요. 네,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도덕성, 윤리, 심지어는 이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 당에서 제명을 시켰는데요. 당 제명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논란도 있고 이상직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추석 전에 지금 감찰단 윤리감찰단 조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조치가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명보다 더한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명된다는 것은 당 소속으로는 안 되지 의정 활동은 그렇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정당에서 제명을 했다고 하면 그분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제도로 보면 제명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은 절대 상실이 안 돼요.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윤리특위에 거의 한 200건 정도가 13대부터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어요. 그중에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한 건.
200건, 거의 200건입니다. 그중에 한 건만 처리했는데 그게 바로 강용석 전 의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직 의원의 건은 민주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추석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이상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성하는 의미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은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상직 의원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이 정말 가장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의원직을 민주당이 뭐 사퇴하도록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현재는. 그래서 결국 제명이라고 하는 이번에 게 갑자기 불거진 문제인가요? 이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있었죠, 사실은. 이상직 의원 관련돼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연루가 되면서 공직자 윤리라든지 이해충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더 불거진 건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윤리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윤리특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전부터 불거졌던 문제 더구나 그렇다면은 정당, 당의 일정한 책임도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당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들어서면서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하.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낙연 대표가 아까도 말했죠.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키면서 상당히 좀 참담하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당대표 되면서 가장 잘한 선택을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방송 기자 클럽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 이렇게 토론도 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 8월 29일 날 된 네. 거니까 그동안의 활동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엄중하고 신중한 모습은 계속 보이고 엄중한 계시는데 모습은 계속. 추경안을 협치로 통과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 당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재빠르게 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리더십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이상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 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낙연 예. 대표 당 대표를 맡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동안에 또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 이 문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죠. 지난 활동 어떻습니까? 지난까지는 뭐 잘해오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하시기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윤리 감찰단 만든 것도 사실은 이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네. 협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추경 관련해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협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여야 협치라고 하는 지금까지 계속 강대강 대치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돌파구를 뚫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로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 의원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당의 박덕흠 의원 보니까는 본인은 뭐 밖에 나가 자유롭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 방식을 택했네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김홍걸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제명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그런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피감기관과 관련된 일들을 1,500억 정도 했다. 그리고 3천억 정도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뭔가 있구나라는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 건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까지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분들에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던 본인들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니, 당신들도 그런 짓을 했으면서 누구를 비판해? 추미애 장관 정치자금으로 딸, 자녀에 있는 음식점 가서 정치자금을 썼어. 이거 비판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더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도덕성,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해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 소장의 발언에 웬만해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웬만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일부만 동의하는데 자주 오늘 해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하 저는 동문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단호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당을 비판했던 비판이 도리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야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뭐 하는 정당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잣대를 본인들에게 그대로 들이대서 문제 있는 분들을 잘라내야 돼요. 조순신 의원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덕흠 의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제명을 먼저 했어야죠. 한마디도 지금 의원들 내부에서 몇 명만 얘기했지 대표나 지도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순희 의원 건도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여당만 비판을 하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게 해야만 본인들이 그렇게 여당을 비판했던 것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장 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젠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상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